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법 강의하고 있는 장진 선생님입니다. 자, 시험 보신 분들은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저랑 같이 공부하실 분들은 딱 1년만 저랑 같이 좀 고생을 좀 합시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2022년 시험 대비 시스템 공법, 부동산 공법 OT를 준비했습니다. 와, 뭐 이상하네요. 저 혼자 하고 저 혼자 박수치고. 시험 보신 분들은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32회 부동산 공법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또 다른 강의에 또 있으니까 그때 또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부동산 공법을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될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OT이기 때문에 길게 촬영하지는 않을 거고요. 앞으로 이제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이 무엇이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공부해 나가야 될지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동산 공법이란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부동산 공인중개사에서 2차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 같은 게 또 이루어지겠지만 사실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차에서 2과목을 통과해야 되고요. 2차에서는 크게는 3과목이고 좀 작게 세분하면 4과목을 통과를 하셔야 됩니다. 평균 60점이 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락인 40점 이하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지껏 이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출제가 된 경향을 보면 이 부동산 공법이 항상 이제 복병으로 자리를 했었어요. 이 부동산 공법이 양도 제일 많고요. 그리고 난이도도 가장 높았었는데 요 올해 시험이 있었던 제32회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중개사 시험이 오히려 더 어렵게 약간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출제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공법을 복병을 해놓고 공법 치워놓고 뭐 중개사법이나 또는 공시법, 세법에서 점수를 얻어야지 요런 시대는 약간 좀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중개사법, 공법, 그 다음에 공시법, 세법 골고루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약간 머리를 좀 써야 될 듯 보입니다. 그래서 이 OT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부동산 공법을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그 점수를 따낼 수 있을 건지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부동산 공법은 무엇이 출제되는지를 먼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부동산 공법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모두 출제 범위로 잡고 있습니다. 다만 얘는 이제 출제 범위가 아닙니다. 조례까지는 출제하지 않아요. 조례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조례라는 것은 지방의회에서 이제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은 또 지방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시도에 있는 조례까지 우리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조례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조례는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헌법도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이 피라미드 구조에서 우리가 시험에 나온다는 건 바로 요 세 개가 될 텐데요. 이 법률과 시행령과 규칙 요 세 가지가 바로 시험에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피라미드 구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위에는 헌법이라는 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가치를 규정하고요. 그 다음에 통치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뭐 대통령제로 갈 건지 뭐 국회는 어떤지 행정부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규정해 놓은 것을 우리가 헌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헌법은 법 중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부동산 공법도 이 헌법에 기반을 두어서 이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은 헌법에 위반돼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헌법보다 더 과하게 가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이 헌법에 반하는 일을 했다. 그럼 우리가 위헌적인 법률이다. 이렇게 보통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시게 될 이 법률은 무엇이 있을까? 그럼 부동산 공법에 출제되는 법률은 무엇이 있을까? 헌법에 기반을 뒀는데 부동산에 관련된 건데 공적인 법은 무엇이 있을까? 자, 우리는 요게 총 6개의 법률이 출제가 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국토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이걸 잘 쓸 거냐 하는 부동산 공법의 가장 총칙적인 법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도시개발법입니다. 도시를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한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이 도시를 개발했으면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정비법. 요런 아이들이 이제 우리의 출제 범위에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세부적인 법률로서 건축에 관한 건축법, 그 다음에 주택에 관한 주택법,
그 다음에 우리 토지의 근간을 이루는 농지에 관련된 농지법. 이렇게 총 6개의 법률이 우리의 출제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은 모두 헌법에 기반을 두고 있는 개별적인 법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법률은 모두 다 행정부, 이 법률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자, 국회에서 제정을 합니다.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은 시대가 계속 이제 엄청나게 많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그 시대의 변화를 쫓아가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시행령에 이제 위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위임을 하죠. 위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시행령이 다 5개 법률마다 시행령이 있습니다. 이 시행령은 행정부에서 작업을 하게 되죠. 다만 이 행정부에서 시행령 작업할 때 법률에 있는 것보다 더 과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 감안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또 규칙으로 이렇게 또 위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해야 될 범위는 법률 요 6가지와 이 법률에 따라져 있는 시행령과 그 시행령의 세부적인 규칙까지가 시험 범위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벌써 손발이 오그라들지 않습니까? 양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개발, 도시 정비, 건축, 주택, 농지, 야, 이 법만 해도 수백 개의 조문인데 거의 시행령까지, 시행 규칙까지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출제된 스타일을 좀 보게 되면 시행 규칙은 거의 안 나왔어요. 시행 규칙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법률과 시행령을 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의 시험 범위는 주로 법률부터 시행령까지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시행규칙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법률과 시행령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해져 있으면 세부적인 내용을 시행령에다 위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시행령은 법률하고 이렇게 합쳐져서 읽어져야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게 돼요. 그건 이제 세부적으로 공부하실 때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과목 특성에 맞는 전략적 학습 없이는 넘기 힘든 부동산 공법의 벽이 있습니다. 과락률이 자그마치 46%나 되고요. 범위가 너무 많고요. 용어 조문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걸 대비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냐면 용어 정리 시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곧 강의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용어 해설에 대한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낯선 문제도 있고 지역적 문제 풀이 시간 부족. 네, 맞습니다. 부동산 공부는 너무 힘들어요. 저도 가끔 보다 보면 가물가물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걸 본 적이 있던가? 이럴 때도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봐도 그렇게 짜증이 머리 끝까지 나는데 요번 시험에서도 그런 문제 있었어요. 뒤에 나올 겁니다. 도대체 이건 어디 있는 거지?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보시면 그럼 무조건 다 해야 되느냐? 그럼 1년 걸려도 못합니다. 부동산 공법만 공부해도 1년은 휙 가요. 그렇다고 부동산 공법만 내내 붙잡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자, 1차 시험 뭐 있어요? 민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민법 안에 특별법이 들어있어요.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 뭐 상가건물임대차, 굉장히 중요한 법률들이죠. 그거 들어있죠? 자, 1차에 또 우리의 태산 같은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머리 치끈치끈한 거. 네, 부동산학 개론이 있습니다. 그거 끝나야 돼요. 그거 넘어가요. 그럼 2차에 중개사법? 올해처럼 나오면 이제 머리 터지는 겁니다. 중개사법이 내내 좀 전략 과목이고 쉽게 나오다가 올해 또 어렵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부동산 공법은요? 작년에 비해서는 쉬웠지만 그래도 절대적으로 쉬운 것도 아닙니다. 그럼 부동산 공법도 공부해야 되죠? 또 부동산 공시법, 자, 토지 대장이 뭔지 봐야 되고 뭐 지목이 뭔지 봐야 되고 또 부동산 세법 가서 세금 계산도 해야 되고 자, 이걸 다 통과해야 여러분이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남들이 볼 때는 야, 그거 금방 딸 수 있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난이도를 높인다는 얘기는 과락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제일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락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절대 점수 평가에서 평균 60점 넘었다 할지라도 합격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식으로 난이도를 조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 뭐가 있는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얘를 줄여서 도시정비법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얘를 줄여서 국계법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리고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자, 이게 그냥
단순하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게 기본법이에요. 이게 기본법이고 얘도 기본법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국토를 계획하고 이용할 걸 수립을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도시 개발을 하는 거고 도시 개발이 다 끝났으면 노후된 건물을 내비둘 수는 없잖아요. 그럼 도시 정비를 해야 되는 거고 개개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개별법들인 건축법과 주택법과 농지법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먼저 이걸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공법 그냥 계속 돌리면 되겠지, 회독수 늘리면 되겠지,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 공법은 여기에서 왜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지 좀 아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일반법, 기본법을 세워놓고 거기에 세부적인 것들을 해나가는구나. 이것이 바로 부동산 공법이구나. 이걸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양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무가내식 암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이해부터 하셔야 됩니다. 이해에 주된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이해에 주된 초점을 맞추는 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3단계 공부 방법론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기존에 있는 모든 학원들은 거의 10개월 동안 풀로 학원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하게 되어 있는데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꾸준히 하신 분들의 당연히 좋은 성적을 내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맨날 1년 내내 풀타임 학생으로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뭐 해야 되냐면 짧은 시간이지만 이해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럼 이해에 초점 맞추는 게 뭐가 있을까? 네, 두 가지가 있어요. 용어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핵심 기본 이론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와 핵심 기본 이론을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이 정리라는 것은 자 기출 문제를 반드시 같이 보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기출문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1부는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객관식 시험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거는 이해, 정리, 암기의 3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해, 정리, 암기의 3단계를 거치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단순히 이해하고 끝났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해만 하고 끝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객관식을 풀 수가 없습니다. 내용은 뻔히 알지만 이렇게 돼요. 근데 정리하고 끝났다. 그럼 정리한 것만 남아있어요. 그럼 나중에 뭐 하셔야 돼요? 이해의 바탕을 둬서 정리를 하시고 그 정리의 바탕을 둬서 최종 암기까지 이 3단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공인에서는 이해에 초점을 둔 용어 정리와 핵심 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리에 초점을 둔 문제풀이 강의, 그 다음에 모의고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암기에 초점을 둔 정지문 특강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률 용어가 어떻게 제정되는지를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법의 체계적 해석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릴 겁니다. 그냥 무작정 하고 그냥 이거 수업 시간에 한 거죠. 모의고사 나온 거죠. 이거 보셨죠? 이런 거는 안 통해요. 왜냐면 우리가 그걸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몇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납니다. 그런 거 기억 안 나요. 그거 기억나면은 이상한 사람이죠. 뭐 예를 들어서 자 53강에 30분쯤에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세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가 되면 바로 복습하고 바로 정리하고 바로 암기하고 이런 식의 패턴들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기억력은 항상 이렇게 올라갔다가 점점 내려가는 그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해가 끝났다. 난 이해 다 했어.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복습하셔야죠. 그래서 강의도 30분 단위로 딱딱 끊어집니다. 30분에 딱딱 끊어지고요. 30분 딱 보고 복습하고 필기할 거 필기하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럼 30분 수업 1, 20분 복습, 예습은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게 우리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2회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회 시험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어요. 총 40문항이 출제합니다. 부동산 공법은 40문항이 출제가 되는데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12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도시개발법 6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6개, 건축법 7개, 주택법 7개, 농지법 2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사실 이번 시험에서는 건축법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건축법하고요. 그 다음에 요 2개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근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원래 좀 어려운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번에 난이도가 뚝 떨어졌어요. 난이도가 좀 뚝 떨어졌고 도시개발법은 하나 정도 빼고는 좀 풀기가 쉬웠고요. 그리고 주택법하고 농지법은 난이도가 상당히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년에 비해서 좀 쉬웠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예년이 워낙에 어려웠어요. 워낙에 어렵고 거의 최상급의 문제들이 막 즐비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쉬웠다는 얘기지 늘 쉬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 한 해도 정말 쉽다라고 나온 적은 없어요. 일단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요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개발행위 허가에서 5문제가 나오고요. 도시개발구역을 어떻게 지정할 거냐, 그렇다면 도시정비사업을 어떻게 시행할 거냐, 어떻게 건축할 거냐, 주택을 어떻게 공급할 거냐, 농지를 어떻게 소유하게 할 거냐. 자, 요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출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뿐만 아니라 사실 요게 다가 아니죠. 지금 합쳐봤자 10개, 16개, 18개잖아요. 18개면 40문제 중에 반타작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과랑 넘는 수준인데 요 파트만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요 파트가 그만큼 출제 빈도가 높다는 뜻이고요. 다른 부분에서는 늘 반복되는 문제들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출문제 공부하시면서 똑같은 지문들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확실하게 또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주 출제된 내용에 집중하고 반복한다면 아무래도 일단 과락은 넘길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부동산 공법을 면과락이다, 과락만 면하겠다. 자, 이런 패턴에 이제 잘 안 먹힐 겁니다. 적어도 부동산 공법에서 60점 정도 맞아줘야 돼요. 제가 작년에 처음 강의할 때도 부동산 공법에서 60에서 70이 우리의 목표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40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100점을 받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은 70 정도를 목표로 잡고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럼 빈출되는 주제 정확하게 기억해서 반드시 맞춰야 되고 처음 보는 거나 찍으시면 됩니다. 그거는 찍신이 강림하사 찍신이 머리에 딱 오셔가지고 3번이야. 뭐 이렇게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고 풀 수도 없는 문제를 우리가 그것 때문에 머리를 싸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건 확실하게 나온 건 확실하게 맞춰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거 다 맞추게 되면 한 70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개사법, 공시법에서도 그 정도 비슷한 점수 맞으면 평균 60만 넘으면 됩니다. 그러면 합격입니다. 중개사가 이제 뭐 상대평가로 뽑네 어쩌네 이런 말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만 해도 평균 60을 넘으시면 여전히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하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올해 나온 문제 샘플 한번 보시죠.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 난이도가 거의 하급의 문제고요. 사실 1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부해도 맞추기 어려운 내용은 버려서 학습량을 줄여야 된다. 대신에 맞춰야 되는 건 확실하게 맞춰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자, 국토계획 및 이후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은 매년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난이도가 어렵게 나온 적은 없습니다. 수립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 여기 오타가 있네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국토교봉투 장관은 없죠. 봉투 장관이네. 어우, 너무 재밌었어요. 의도한 건 아닙니다. 의도한 건 아니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틀린 건데 광역도시계획이 같은 도에 관할 구역에 속했다. 같은 도네요. 그러면 관할 도지사가 무조건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2번이 그냥 틀린 거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 문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바로 다루고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 문제를 한번 보실래요? 요 문제가 이제 올해 나온 건데요. 이 문제는 그냥 틀리는 게 맞습니다. 사실 주택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 우선 매입하는 분양가 상한제 정유주택의 매입금액이다. 괄호 안에 들어가 숫자를 골라봐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분양 가격이 80% 100% 미만이고 3년 4년이다. 매입 비용의 몇 %에다가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 몇 %를 더한 거면 이런 거는 공부해도 모릅니다. 왜냐면 이거는 별표에 있는 거예요. 별표는 뭐냐면 우리가 법조문을 이렇게 찾다 보면 쭉 이렇게 조문이 있습니다. 맨 끝에 보면 한글 파일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몇 조에 대한 별표, 별표 1, 별표 2, 별표 3. 이게 스타 하는 별표가 아니고 별개의 표 이렇게 만들어요. 이거 별표에 있는 구석탱이에 있는 걸 낸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풉니까? 이런 거 그냥 틀리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아이씨 틀려 하면 돼요. 잘 찍어서 이제 2번 찍으신 분들은 이제 감사한 거고 아닌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행령, 시행규칙, 무슨 별표 이런 데 있는 문제는 우리가 풀 수가 없습니다. 그걸 평소에 우리가 공부할 필요도 없고요. 사실 이거는 그냥 출제자가 원래 좀 지양해야 되는 문제지만 출제자 입장에서도 전반적으로 이번 시험의 난이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하나 넣어서 변별력을 약간 조절하려고 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맞췄다 틀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틀려도 아무 상관없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방대한 부동산 공법을 이제 단기 완성하는 시스템 공법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용어, 필수 용어 정리를 하게 될 거고요. 자, 핵심 개념으로 이해에 초점을 두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같이 보면서 정리하는 데 초점을 두는 핵기 총가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보게 되고요. 정지문 특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3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최상짜리 문제들 20, 30% 정도는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될 거는 난이도 중간 또는 난이도 하급. 난이도 하급은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난이도 하급에서 다 맞추고 중급에서 어느 정도 맞추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점수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어렵다 구석 탱이는 걸 공부하기 위해서 내가 별표를 공부하겠다.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별표는 그냥 내는 사람 마음이에요. 저 같아도 별표 있는 거 한 번은 내고 싶은 욕구는 있어요. 그 딱 내면 아무도 모를 거거든요. 그럼 나는 기쁘겠죠. 다 틀리니까. 그게 문제입니까? 다 틀리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라는 건 사람이 풀 수 있는 걸 내야 문제인 거지. 나는 듣도 보도 못했다. 선생님들조차도 나 처음 보는 문제인데 야 별표 찾아보니까 있네. 야 이거는 좋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일일이 객관식 시험범에서 대비를 합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그냥 너도 틀리고 얘도 틀리고 쟤도 틀리고 선생도 틀리고 다 틀려라. 그럼 틀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걔는 없는 문제예요, 그냥. 그런 문제가 올해도 한 두세 개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머리 싸매고, 야, 난 이걸 맞출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난이도 중하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맞춰주시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그런 되도 않는 구석탱이 있는 문제를 가지고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말고도 60점, 70점 맞는 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신 기출 질문을 활용해서 기초부터 필수까지 하고요. 그리고 반복해서 좀 학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법학이라는 과목에서 고득점을 얻으려면 법학은 반복이 생명입니다. 사실 이 반복 학습만이 법학을 잘하는 지름길이에요. 법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생리적으로 법을 잘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법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뭐냐면 일단 처음에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달려요. 이해가 안 돼도 달리고 그 다음에 이해가 또 될 것 같으면 또 찾아봐요. 내가 확실하게 이해를 했는가. 또 검토하고 또 넘어가고 그리고 또 반복합니다. 내가 다시 보게 되면 또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케이스 같은 걸 나중에 또 보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개사가 되시게 되면 실제 사례를 당연히 접하시겠죠. 그래서 실제 사례 접하시면서 내가 공부했던 지식이 이렇게 활용되는군. 그때부터 이제 대법원 판례 같은 것도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될 겁니다. 다행인 거는 우리 시험에 판례는 출제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까지 출제했으면 중개사 시험은 사법 시험보다 더 어려운 시험이 될 겁니다. 부동산 공법에 조문에다가 판례까지 내겠다. 하지 마세요. 그건 사람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왜냐면 판례가 수만 건이 누적돼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법령. 그러니까 법령이라 하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까지고 시행규칙에서 내는 경우는 굉장히 적다. 그리고 시행규칙에서도 별표까지 내는 경우는 그냥 틀려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법학은 반복 학습이 중요하다. 그래서 용어 정리부터 하나씩 해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이해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모의고사 푸시면서 그 다음에 지문 특강 같은 거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2022년도 부동산 공법은 아마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은 올해 문제 출제는 뭐 나쁘지 않았어요. 전반적으로 문제 자체 좀 깔끔한 편이었고요. 이의 제기할 만한 문제는 좀 하나 정도 있었습니다. 하나 정도 있었는데 아직 이제 정답이 확정 발표가 나진 않았기 때문에 과연 그 이의 제기를 받아줄 것이냐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의 제기 여지가 분명히 있었던 문제긴 한데 과연 받아줄까 약간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39문제는 이의 제기를 하기가 좀 어렵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40문제 중에 우리의 목표는 24개에서 28개입니다. 28개 정도 맞추시게 되면요. 중개사법이 아무리 어렵게 나온다 쳐도 중개사법은 어렵게 나와도 일단 기본적인 양 자체가 적기 때문에 부동산 공법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공법에서 이런 3단계 과정을 통해서 한 70점에서 정말 잘하면 80점까지 그렇게 해서 좋은 성과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시험이기 때문에 동차 합격을 위해서라면 지금부터 공법은 조금 공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1차만 목표로 하신다면 공법이 지금 필요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1차도 1차지만 공법을 공부하시게 되면 용어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익숙하게 정리해 두시고 출발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까지 해서 이제 OT를 마쳤고요. 우리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요. 우리 객관식 문제, 이번에 출제됐던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게 될 거는 이제 용어 강의들 그렇게 하나씩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OT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정규 강의에서 다시 반갑게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 양은 많다? 근데 우리가 조절할 수 있고 아는 것만 정확하게 맞춰도 70점 맞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딱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 편안한 상태에서 접근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우리 다음에 정규 강의 때 또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왕 시작하셨으면 끝을 보셔야 됩니다. 끝을 이렇게 이쁘게 보셔야 돼요. 하트로. 그래서 딱 합격해가지고 딱 걸고 자, 중개사 하십시오. 자, 우리 다음에 우리 정규 강의 때 반가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우리 힘내서 한 번에 붙어봅시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